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0월보다 5% 가까이 늘어나면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역대 10월 수출 가운데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렇게 수출 증가세를 이끈 효자 종목은 어떤 거였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분야 여러 종목을 보면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잘 되는 측면도 있는데 한국 경제의 최대 동력, 이 GDP에서 가중치가 가장 높은 수출, 이 대목은 계속해서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10월 달 수출은 건국 이후로 역대 10월 달치로서는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을 했거든요. 예.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약 4% 이상 늘어났는데 특히 우리 지금 수출의 효자 두 종목이 있습니다. 흔히 뭐 정권시장에서는 반차라고 그러는데 네. 반차. 반도체와 자동차 이 두 종목이 아주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데 비단 이 두 종목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력 품목이 15개가 있는데 15개 중에서 지금 10개는 상승세예요.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40% 늘어났고 뭐 자동차도 지금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자제품도 반도체만큼 덩치는 크지 않지만 증가율로 보면 무선 통신기기나 컴퓨터, 그러니까 전자산업 쪽도 상당히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적어도 수출 관점에서만 보면 뭐 경기 침체라는 표현은 좀 과한 표현이고 우리 경제가 나름대로 외형 성장은 꾸준하게 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 반차, 반도체, 자동차를 포함해서 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연말까지 이 좋은 흐름을 쭉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지금 상반기에는 수출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달아오르던 수출이 지금도 늘어나고는 있지만 증가세가 하반기에 들어서 조금 주춤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 무역 갈등에다가 또 여러 가지 일부 국가에서 경기 침체론이 나오면서 그 나라의 우리나라의 제품에 대한 수입 수요가 조금씩 그러니까 증가세가 좀 둔화된 이런 여파로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곡선 그래프로 보면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증가율 보면 그래프에서 조금 지금 둔화되지 않았습니까? 예. 증가하고는 있는데 증가 속도가 약간 둔화됐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11월 달이나 이제 12월 달, 이제 2달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연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대목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가 역대로 한 해 동안 수출을 가장 많이 한 해, 단군 이래로 가장 많이 한 해가 2020년에 6,835억 원입니다. 현재 여기에 비한다면 약 한 1,150억 정도가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한 달에 우리가 570억씩 수출을 하면 이 돌파할 수 있어요. 현재 추세로 나간다면 또 연말에는 수출이 더 늘어나니까 2022년에 사상 최고치 기록인 6,835억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다만 원래 당초 우리 정부의 목표는 올해가 7천억 달러를 돌파하자는 것인데 예, 예.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11월 달, 12월 달에 여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750억 달러 정도는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그런 면에서는 연간 목표 7천억 달러 달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부친 감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뭐 세계 경제 경기에 좌우될 수 있다.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수출 얘기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모두 활기를 보였는데 특히 대미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104억 달러로 집계가 됐거든요. 좀 있으면 미 대선의 결과도 나오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 수출력이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시장을 보면요. 국가별 수출 비중 최근 한 20년간은 중국이 압도적인 1위였고 그다음에 미국 이런 순서였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수년 동안은
미중 무역 마찰 등 여러 가지 요소, 또 중국의 경기 침체 등이 겹치면서 중국은 좀 신장률, 수출 증가율이 좀 줄고 그 부족한 부분을 미국에서 많이 만회하는, 특히 대미 수출이 아주 급격하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데요. 근데 이다음 10월 달에는 미국, 중국 둘 다 늘어났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해서는 좀 더 늘어났다. 특히 대중국 수출은 25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좀 회복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미국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약을 통해서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지금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세를 높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높였을 때 국가별로 보복 상계 관세가 터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키예프라는 우리 대외정책연구소에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연간 우리나라의 수출이 60조 정도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한 달에 수출하는 금액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약 12분의 1 정도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날아갈 수도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 한 말을 집권 후에 그대로 할지 이것은 현재로서는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보호무역주의가 트럼프 당선 후에 좀 가세될, 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지 아직 최종 승부도 나지 않았고, 그런 면에서 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선제적으로 어떤 분야가 취약하냐, 이 대목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상황 알아봤고요. 주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랑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해서 연일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정되고 있나요, 지금?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말 그대로 기준금리입니다. 네. 우리가 줄을 쓸 때도 앞에 기준 잡아 이러면 그 뒤에 따라서 쭉 이렇게 우향우하면 오른쪽, 좌향좌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똑같은데요. 언제 이렇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을 때 그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내리느냐, 또 어느 폭으로 내리느냐, 이게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시중 자금 사정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으니까 뭐 당연히 예금, 적금 금리도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시중은행들과 한국은행 간에 적용되는 금리고, 예.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그때 주는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은 자신들이 예금 금리의 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일반 고객으로 받던 예금 금리에 대해서도 예금을 내리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은행 또 일반 은행들 최대 폭이 0.25%포인트 내렸는데요. 이것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내린 폭하고 비슷하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급격히 내려갔을 경우에 어떤 시중의 자금이 은행권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고, 또 노후에 금융자금으로 생활해가는 이런 금융소득 생활자들한테는 급격한 금리 인하가 또 충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연착륙, 금리 인하도 연착륙하는 게 더 현명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가계대출 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권을 향해서 이자 장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목이 가장 한국적 금융 어떤 부조화, 가장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리를 내리면, 예금 금리 내리면 대출 금리 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좀 억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권유 또는 이제 강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좀 내리더라도 은행의 수수료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더 올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예금에 대해서는 조금 예금을 내주고 대출 금리는 더 받고 이러면 예대 마진이 커져서 은행은 엄청나게 배가 불러집니다. 은행은 영업이 굉장히 잘 된다는 얘기죠. 문제는 금융 거래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은
가뜩이나 지금 소매 판매나 내수가 어려운 상태에 금융 부담도 이 예금을 해봤자 예금 금리는 감소하고 대출 금리는 올라가는 이렇게 되면 서민 가계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시중 은행들이 앞장서서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요. 금융 당국이나 이런 데서도 은행의 영업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한다든지 또는 신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예대 마진을 높여서 은행을 살리는 것은 이것은 가장 하지야책. 그러니까 국민을 담보로 해서 은행만 배불리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은행도 국민들의 그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은행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금융당국의 예대금리 폭에 대한 좀 조정, 지원 또는 관리 이런 게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11월이 쇼핑하기가 참 좋은 달인데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인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번 달 9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막식에 앞서서 자동차, 가전 이런 일부 업종은 오늘부터 할인을 개시한다던데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산, 소비, 투자 이런 경제 활동을 보면요. 1년 내내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있지만은 그러나 기간에 따라서 증가 폭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는 집중적으로 소비가 되고 예. 어떤 시점에는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자, 가을은 이제 한 해 연말이 되다 보니까 어떤 수학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선물 수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을에 내수가 좀 활성화됩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이 수출이 상당히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음에도 일부에서 어려운 게 이게 바로 소비가 안 되는 건데 이런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모든 기업이 다 함께하는 이 피에스타, 코리아 세일 피에스타 이게 11월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이때 좀 집중적으로 내수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기업들이나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이 합작으로 세일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조만간 있으면 11월 11일 중국의 광진제라고 있습니다. 광군제. 그리고 11월 말에는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네, 있죠. 네. 미국, 중국에서도 대대적인 세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한국의 우수한 상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불량 상품의 가능성이 아직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중국 또는 상당히 그 가격이 높은 미국과 비교해서 한국에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나라 경제도 살리고 자신의 이 금융 부담이나 또 자금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코리아 세일 페스트를 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리고 온오프라인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문화와 레저 분야에서도 이 페스타에 신규로 참여하는 기업들이 많아졌거든요. 위축된 소비 심리가 좀 회복될 수 있을지, 내수에는 어떤 도움이 될지 기대가 좀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올해 문화와 소비 유통을 합쳤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가 소비를 하러 갔을 때 어떤 특정 제품만 사고 돌아와도 소비는 소비지만은 네. 그랬을 때의 효용 가치가 극대화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를테면 어떤 특정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관광도 하고 문화도 즐기고 또 거기서 할인 혜택 봐서 소비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어떤 문화적 효용 가치도 높아지면서 또 상호 연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피에스타에서 문화 행사, 숙박 행사, 관광 행사 이런 게 붙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혜택들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요. 네. 자동차가 굉장히 잘 팔리다가 최근에 조금 신차가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업계에서 그 할인 폭을 대폭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개별 소비세라든지 이런 세금은 혜택은 없지만
코세페 기간 중에 자동차 업계의 할인율이 높고 또 문화 행사와 그 세일 행사를 동시에 했을 때 이쪽에서 쿠폰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 할인 티켓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특히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내구재 소비, 이를테면 집에 오래 드는 냉장고라든지 네. TV 이런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작년보다는 세일 폭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달 9일에 시작되는 코리아 2024 코리아 세일 페스타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